한밤중 쏟아지는 빗속에서 남편에게 쫓겨난 한 여자, 돈도 갈 곳도 없이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공사장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그때 따뜻한 컵라면 하나를 건넨 남자가 석회가루를 뒤집어 쓴 막노동꾼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석 달 뒤 바로 그 남자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짜 정체와 베개 밑에 숨겨져 있던 결혼 반지의 비밀. 허름한 쪽방에서 시작해 해질녘의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배신의 치욕을 딛고 아무도 믿지 못할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한 한 여자의 이야기. 과연 이것은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의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나, 29살입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인 남편과 함께 작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은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왔는데 남편이 싸늘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원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짐 싸,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서류에는 이미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유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꺼져라는 두 글자뿐이었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4살짜리 아들은 아프기까지 했는데 남편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찍이 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돈도 못 버는 여편네는 진작에 나가야 집안이 깨끗해지지. 제 지갑에는 단돈이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도 기댈 형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만 믿고 모든 연을 끄는 대가였죠.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안고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거나 조용히 끊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저 역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여겼으니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죠. 밤이 깊어지자 아들의 열은 더 심해졌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여관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문을 닫았거나 저를 거지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공사장 담벼락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들 머리 위로 비라도 가려주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등 뒤에서 사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빗 속에서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돌아보니 시멘트 얼룩이 가득한 작업복에 찢어진 비옷을 걸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자전거를 세우고 손에는 라면 몇 개와 생수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저는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제 아들을 보더니 자신의 잠바를 벗어 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저쪽 공사장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일단 아이 데리고 거기로 가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등 뒤로 불어오는 칼바람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들은 시멘트 포대로 덮인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 씨, 옆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고 그만둔 경비원의 작은 숙소에서 임시로 지낸다고 했죠. 저는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제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찢어진 천막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아들은 땀을 송골송골 맺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추웠지만 길바닥에 있을 때처럼 떨지는 않았죠. 방은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어제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지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막노동꾼 준호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벽돌 위에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라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이런 거 못 먹겠죠. 그래도 아주머니라도 좀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낯선 사람의 호의가 아직 어색해 망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 일자리 알아보고 싼 방이라도 얻으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라면 그릇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괜찮으니 드세요. 저 혼자 사는 곳이라 방은 비어 있으니 며칠 지내는 건 문제 없어요. 안정적인 거처 구하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의지하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침에 아이 죽을 사 먹이고 나니 가진 돈은 7,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주민등록도 기댈 곳도 낡아 빠진 기저귀 가방 속 재봉기술 자격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아들을 업고 약국에가 해열제 반알만 겨우 샀습니다.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자 약사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의 방으로 돌아오니 그는 망치로 부서진 선반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기 방에 눕혀서 쉬게 하세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이 도시는 약한 사람한테 그리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일찍 학교 그만두고 몇 년째 막노동하며 살아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냥 이렇게 자는 거죠. 그의 눈빛 속 진솔함에 저는 잠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며칠만 신세지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괜찮아지면 바로 떠나겠다고요. 사흘이 지나는 동안 저는 그를 위해 밥을 짓고 작은 방을 청소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저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눈빛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라면이나 계란, 가끔은 간장 한 병을 사와서는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저는 한때 모든 것이 갖춰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고급 세단을 몰며 출근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멘트 냄새 가득한 이 작은 방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준호 씨가 옅은 보리차 2잔을 따르더니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미나 씨, 혹시 갈 곳을 못 정했다면 저랑 혼인신고부터 하는 건 어때요? 그래야 집 구하기도 일자리 구하기도 쉬울 테니까요.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있는데 두 모자가 길에서 헤매는 걸 차마 못 보겠어서 그럽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을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진짜 결혼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요. 제가 돕는 셈 치세요. 나중에 미나 씨가 지낼 곳도 생기고 직장도 구해서 떠나고 싶으면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요. 어떤 구속도 없을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 어찌나 기구한지 한때 은행 지점장의 아내였던 제가 이제는 거처와 재기할 기회를 얻기 위해 막노동꾼의 청혼을 고민해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 저는 아들을 한 번, 그리고 보기 드문 선량함이 담긴 준호 씨의 눈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준호 씨는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갔고 저는 아이를 안고 그가 미리 작성해 준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직원은 혼인신고서를 보더니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확실하세요? 남편 되실 분이 일용직 노동자에 여기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고 임시거주 상태인데요.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처리를 마치고 저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서류를 들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 믿으며 비단 상자에 고이 보관했던 그 서류가 이제는 단지 취직하고 방을 얻을 때 의심받지 않기 위한 한 장의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옷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발은 시멘트로 얼룩졌지만 저를 보자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처리하셨어요? 그럼 일단 됐네요. 베개 밑에 돈 좀 놔뒀어요. 아이 먹을 거라도 사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준호 씨,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일하게 되면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을게요.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저도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봐줄 사람 하나 없었는데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세상에 빚 갚는 셈 치는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소박한 친절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준호 씨는 결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부부였지만 우리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동거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잤고 침대는 우리 모자에게 양보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들이쳐 온몸이 젖기도 했죠. 제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지만 그는 익숙해서 괜찮아요라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백반집에서 오후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제 손으로 쌀과 아이 분유를 살 수 있게 되었죠. 가게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막노동한다고? 근데 당신은 피부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게 시골에서 올라와 막노동꾼 아내가 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연이 그렇게 됐네요. 매일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고 밥을 지으며 저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화장도 잘 다려진 옷도 넓은 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백한 밥과 국 냄새, 아이의 분유 냄새, 그리고 고된 하루를 마친 노동자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빨래를 널고 있는데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쪽방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익숙한 얼굴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이 허름한 쪽방을 마치 쓰레기장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이윽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꼴 좋다. 결국 내 수준에 딱 맞는 이런 구석에서 사는구나. 저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그가 비웃었습니다. 막노동꾼이랑 살림 차렸다고 들었는데 꽤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결국 잠자리 하나 얻으려고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는 그런 여자였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내 집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비 오는 밤에 처자식을 내쫓은 사람한테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보니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위협적인 행동 없이 그저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민석이 순간 움찔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차에 올라타 밤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준호 씨가 제게 돌아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좀 늦었네요. 차 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를 보던 민석의 눈빛은 경멸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가난한 막노동꾼이라고만 생각했던 준호 씨,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민석이 나타났다가 아무런 위협 없이 사라진 그날 밤 이후 저는 준호 씨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기보다는 제가 그 과묵한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을 나갔고 시멘트 가루가 묻은 옷과 땀에 젖은 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는 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에게 그는 아주 격식 있는 말투를 사용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잠시 외출했다가 아직 상표도 떼지 않은 새 구두를 신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후 밥을 안 치며 제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 씨, 막노동만 하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는 작은 스패너를 닦다 말고 씩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동이 너무 점잖으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아시고 말투도 차분하고 젓가락질도 바르시고요. 준호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나 씨, 저 사실 대학교 다녔어요. 건축공학과였는데 집안이 망하면서 중간에 그만뒀죠.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한테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공사판에 나와 막노동하면서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왜 기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지 않으셨어요? 배운 게 있으니 더 쉬웠을 텐데요. 준호 씨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시도는 해봤죠. 그런데 졸업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중퇴생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꼭 명함이 있어야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과 집, 자존심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던 저와는 달리 부모님과 학업, 모든 것을 잃고도 시멘트 묻은 손으로 꿋꿋이 일어서고 있는 이 남자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층 건물을 손으로 직접 그린 아주 상세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일본식 미니멀리즘 디자인 적용 모델 M300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 예비 구조 계산. 저는 그 반듯하고 전문적인 글씨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들어와 제가 노트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빼앗지 않고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나 씨,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일하죠. 저는 옛날 꿈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일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자본을 좀 더 모아야 해요.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는 작은 건설팀이라도 만들어서 직접 공사를 따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대로 다시 해보기 위해서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아이가 잠들면 몰래 울거나 과거의 치욕 때문에 밤을 새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백반집 사장님이 말했죠. 어이, 미나 씨, 시장 상인들이 그러는데 자네 남편이 옛날에 동료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대신 내줬다며? 다들 그 사람 의리 있다고 칭찬이 자자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소리 없는 선행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준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스쿠터를 타고 온 그는 정중하게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가 이걸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인수인계 중이라 바로 오기 힘들다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빳빳한 새 돈으로 총 200만 원과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더 나은 방을 구하고 아이 약도 사 먹이면서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곧 더 먼 현장으로 옮기게 되어 두 모자를 계속 데리고 있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떠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아이를 안고 쪽방을 나섰습니다. 그 돈은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불쌍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막노동꾼에게 얹혀 산다고 수군대던 이웃들의 시선에 저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일하는 공사장까지 거의 2km를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짓담한 아파트 단지로 층층이 쌓인 철골 구조물과 자욱한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경비 초소를 몇 개나 지나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준호 씨에 대해 묻자 그곳의 인부 몇몇이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김준호 기사님 찾으세요? 그분 아침에 현장 떠나셨는데요.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 기사님이요. 막노동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나이 지긋한 인부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준호 씨 예전에 기술 배우려고 막일부터 시작했지. 원래 건축기사 자격증도 있고 이 아파트 단지 설계 도면 그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몇 년 전에 사고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복학해서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여기 시공기사 겸 하청팀들 감독까지 맡고 있어요. 혹시 그분하고 무슨 관계라도. 저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 아니, 친구.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가씨 운 좋은 줄 알아요. 이 현장에서 김 기사님 존경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어떨 땐 도면 수정한다고 밤새우기도 한다니까. 그런데도 사는 건 또 엄청 소박해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남는 건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더라고. 어제도 보니 쌀이랑 분유한 상자 사서 예전 살던 쪽방으로 가던데 아마 아가씨랑 아기 주려고 그랬나 보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막노동꾼의 아내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동안 그저 평범한 노동자라고만 생각했던 준호 씨는 사실 누구보다 능력 있고 줏대 있으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곳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와 안전모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기요, 김준호 기사님이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안전모 안에는 작은 USB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찍은 듯 아침 햇살이 아들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죠. 사진 속 저는 마치 온 세상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듯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비록 석 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모자 덕분에 이곳은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것은 속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진실하고 선량한 남자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미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준호 씨의 수첩에서 본 적이 있는 사무실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골목 안쪽에 자리 앉았고 소박하지만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의 건축 설계 사무소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김민아 씨 맞으신가요? 준호 씨가 오시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임시거주지, 이전 신청서와 작은 메모였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고 평온한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곁에 있기 위해 혼인신고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결정은 미나 씨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끌어안고 소박하지만 아늑한 사무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굴욕적인 시간 끝에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외모나 서류, 명분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저는 임시 거주지 이전 신청서와 짧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마치 새로운 문이 열렸지만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다른 사람 곁에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성공한 남편의 그림자, 시댁의 투명인간, 한밤중에 공사장에서 잠자리를 구걸하는 초라한 미혼모.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손에 열쇠를 쥐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집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바로 제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말입니다.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호숫가로 주로 별장이나 펜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막노동꾼, 아니 막노동꾼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동네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대나무 숲 옆에 자리한 아담한 일본식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소박한 현무암 디딤돌이 놓여 있었고 앞들에는 막 피기 시작한 연꽃이 가득한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간마른 나무 냄새와 은은한 연꽃 향기가 어우러져 제가 살던 축축한 쪽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밀고 들어가자 안에는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부엌에는 냄비와 식기들이 갖춰져 있었고 수건거리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과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 씨. 갑작스러운 변화가 익숙지 않으리란 걸 알아요. 하지만 이곳은 신세 지는 곳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은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장기 임대 계약을 해두었습니다. 빚도 조건도 없습니다. 책상 아래 노트북이 있을 겁니다. 근처 봉제 공장 3곳에 당신의 이력서를 보내두었습니다. 제가 보증인으로 서겠다고 약속했고요. 면접을 보고 싶다면 메일을 열어 확인 답장만 보내면 됩니다. 만약 제게서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면 그냥 떠나도 좋습니다. 나타나지도 방해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햇살이 드는 집에 살아본 지가 얼마만일까요? 깨끗한 부엌, 평온한 잠자리, 무시당하지 않고 일할 기회를 꿈꿔본 지가 얼마만일까요? 저는 아들을 안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침대 위에는 아들의 이름 서준이 새겨진 작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어린이 책장과 새것 같은 곰인형,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분유 한 통이 있었죠. 준호 씨. 그는 마치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던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집 근처 봉제 공장에 면접을 보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3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바로 출근해서 일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김준호 씨의 보증과 당신의 실력을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이는 근처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그곳 역시 준호 씨가 미리 등록해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말이죠. 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낯설지만 평온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평범한 한 명의 여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부엌 식탁 위에 빵 한 봉지와 정갈한 글씨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 피곤했죠. 당신이 좋아하는 빵을 사두었어요.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서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만 하고 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대문 쪽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오토바이를 끌고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그렇게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함께 걷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약간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이었죠. 저는 오늘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에 초대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곁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제 인생을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식탁을 다시 한번 닫고 커튼을 바로잡았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에서 곰인형을 가지고 놀며 마치 아주 익숙한 듯 준호 삼촌 하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우편함을 확인하러 잠시 문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차려입은 오피스룩에 화장을 짙게 한 여자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놀라움과 오만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나 씨, 맞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시죠?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곧 준호 씨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데리러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은 저를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린 약혼한 지 1년 넘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시 도시를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 씨와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파티장에서, 공항에서, 심지어 커다란 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탓하진 않아요. 아마 몰랐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정리하러 온 거예요. 준호 씨는 당신과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 떠났고 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집안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준호 씨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약혼 사실을 숨겼을까?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저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오토바이, 불빛과 돌길 위를 울리는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넋나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나 씨, 누가 찾아왔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약혼녀가 있다면서요. 준호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며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똑같아. 아무리 잘해주고 친절해도 결국 나를 그저 잠시 머무는 대용품, 임시거처로 생각했던 거야. 준호 씨가 한 걸음 다가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임시거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혼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집안에서 정한 정략 결혼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대형 건설사 사장님 딸이에요. 그쪽 집안에서는 저를 사위로 삼아서 회사의 기술 인력을 장악하고 싶어 했죠. 그때는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씨가 목맨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서준이와 함께 살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평온한 저녁, 아이의 웃음소리,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저녁 식사. 더 이상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가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건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은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석 하나 밝히지 않은 단순한 민자 반지였죠. 그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과거의 상처를 다 잊지 못했다면 제가 곁에서 함께 치유하며 걷겠습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거나 세상을 다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비 오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반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 씨의 손 위에 제 손을 가만히 얹고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무서워서 그래요. 과거가 반복될까봐,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촉하지 않을게요. 그는 제 마음을 이해했고 훗날까지도 제 가슴을 울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장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더 이상 도망치지만 말아주세요. 그 후 며칠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잘 지냈고 준호 씨는 여전히 가끔 들러 전구를 갈아주거나 찬장 경첩을 고쳐주고 문 앞에 우유 한 상자를 두고는 제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기도 전에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문 잠그는 소리에 놀라 깨지도 않았고 눈을 떴을 때 가난한 쪽방의 회색 천장을 보며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온갖 고초를 겪은 사람에게 여전히 다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과거는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익숙한 그림자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여전히 멋진 모습,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예전 같은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준이는 아빠를 알아보고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는 비 오는 밤 엄마에게 소리치며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았던 그 남자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민석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즉시 문을 막아섰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고 가. 우린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 민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뒷좌석에서 다른 여자가 내렸습니다. 제가 산후조리 중일 때도 당당하게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의 내연녀였습니다. 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바로 그 여자. 그녀는 제 아들 또래의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와 우리 아들에게 했던 모든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오늘 온 건 다시 합치자고 온 게 아니야.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러 왔어. 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침묵했습니다. 민석이 옆에 여자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떠나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었어.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 난 한낱 지위를 위해 나를 이용한 사람을 믿고 바보짓을 한 거야. 가족, 집, 직위, 모든 걸 잃었어. 회사에서도 내부 비리가 드러나서 해고당했고. 저는 놀랐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가 이렇게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준호 씨와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난 준호 씨가 누군지 알아. 예전에 그 사람 인맥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가 거절했어. 그때 내가 그에게 말했지. 그 여자는 내 전처일 뿐이라고, 내가 버린 거라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 버린 그것이 어쩌면 당신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더군.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네가 정말 좋은 아내였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그냥 그 말 하러 온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이는 것 같았죠.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전에 유일하게 저의 가치를 알아봐준 남자, 준호 씨에 대한 마지막 확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하러 올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저녁 준호 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바로 준호 씨일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저 따뜻한 저녁 식사가 되어야 했던 운명의 그 밤을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그릇을 다시 한번 닦고 식탁 위에 작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서준이에게는 준호 삼촌, 엄마랑 밥 먹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쳤죠. 모두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쓰레기처럼 버린 전 남편을 위해 차렸던 마지막 식사 이후 처음이었죠.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가볍게 뛰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남은 것은 오싹하고 둔탁한 충돌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 씨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가 표지판에 세게 부딪혔고 셔츠 깃은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10m는 좋게 떨어진 곳에 나뒹굴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피할 줄 알았는데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희미하게 뜬 채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있는 준호 씨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아직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미친 사람처럼 구급차를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준호 씨가 힘겹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준호 씨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저는 복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준호 씨의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모든 앱과 메시지, 저장된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폴더에 저장된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음 날짜는 사흘 전, 제가 그의 반지에 대한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파일을 재생하자 얇은 스피커를 통해 준호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나 씨, 이 녹음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이 내가 왜 당신 곁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만은 알아주었으면 해서요. 처음부터요. 당신이 아이를 안고 공사장 계단에 앉아있던 그 비 오는 밤 기억나요? 사실 난 당신을 처음부터 봤어요. 당신이 공사장 울타리 옆을 헤매고 다닐 때부터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죠. 나는 당신 전 남편이 맡았던 프로젝트의 감리 기사였어요. 그 사람을 알았고 그가 당신 등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도 들었죠. 자기 아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이 아빠가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비웃더군요. 미나 씨, 그거 알아요?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분노에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공사장의 막노동꾼으로 지원한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면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조금 도와주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애원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아이를 돌보고 밥을 짓고 온 세상이 등 돌린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내가 언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당신 앞에서 직접 이 말을 할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숨겼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버림받았지만 누구의 도움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선 여자. 당신을요. 저는 더 이상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남자를 제 삶에 너무 늦게 들인 것이 후회스러워서요. 그때 의사가 나왔고 저는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괜찮은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하지만 다행이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부상이 깊지 않아요. 몇 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될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병실에 들어가니 준호 씨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여기 있을게요. 당신을 선택할게요. 준호 씨는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그를 간호했습니다. 머리와 어깨의 상처는 여전히 부어 있었고 붕대를 갈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언제나 애써 웃어 보였죠. 네가 우는 게 제일 아프니까 이제 나 때문에 울지 마.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웃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아들 서준이, 호숫가 작은 집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단단하고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준호 씨는 바로 호숫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를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죠. 저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도심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풀밭과 밭, 그리고 드문드문 낡은 집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도착하면 알게 될 거예요. 택시는 완만한 언덕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기둥과 철사로 대강 울타리가 쳐진 땅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막 시멘트를 부은 듯한 새로운 기초가 다져져 있었고 몇몇 건축 자재 더미는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작은 삼륜차가 나무 그늘 아래 세워져 있었죠.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4년 동안 돈을 모아 처음으로 산 땅이야. 크진 않아. 10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건축 허가도 받았고 여기에 세 사람을 위한 작은 집을 지을 거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새빵을 전전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서준이가 어딘가를 임시 거처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어. 누구도 우리를 쫓아낼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모욕할 수 없으며 누구도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온갖 풍파를 겪은 후에야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그려놓은 길 위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직접 손으로 그린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어 나무를 심고 빨래를 널 수 있는 집, 거실과 부엌이 이어져 있고 작은 침실 2개와 아침 햇살이 바로 들어오는 작업 공간이 있는 집. 빨리 지을 돈은 없지만 내가 직접 하나씩 만들어 갈 거야. 매일 퇴근하고 와서 벽을 바르고 지붕을 얹고 선반을 짤 거야.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 집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짓고 싶어. 당신과 서준이를 위해서. 저는 준호 씨를 와락 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따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황량한 땅 위에서 거친 2손과 선량한 마음뿐인 한 남자의 품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언덕을 스치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려 준호 씨의 뺨을 간지렸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당신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준이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몇몇 친구들이 우리가 평생 지킬 약속을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그날 저녁 호숫가 집으로 돌아오자 서준이가 달려나와 준호 씨의 다리를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 아빠, 엄마가 맛있는 밥 했어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준호 씨가 서준이를 번쩍 안아 올려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부터 아빠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네. 그렇지. 서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눈이 안 보이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 곁에 서서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하나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집이구나. 꾸밀 필요도 참을 필요도 어떤 역할을 연기할 필요도 없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 저와 준호 씨의 결혼식은
3월의 어느 오후에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도 성대한 예식장도 눈부신 웨딩드레스도 없었지만 저에게는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짓고 있는 집의 기초 위에서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뒤편에는 하얀 천막을 쳐서 배경을 만들었고 저와 준호 씨가 길가에서 함께 꺾어온 들꽃들을 하트 모양으로 놓아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준호 씨의 친구들은 대부분 인부, 기사,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했던 백반집 사장님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솥을 들고 찾아오셨죠. 저는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전 남편 민석과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이었죠. 다시는 입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 하지만 오늘 이 옷을 다시 입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옷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가 이제는 스스럼 없이 그를 준호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에 옅은 회색 조끼를 입어 영락없는 신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바짓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흙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요. 결혼식은 준호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전기 기술자 아저씨의 짧은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진수성찬은 없지만 진심은 있습니다. 과거를 용감하게 뒤로하고 현재를 마주 잡은 이 두 사람을 위해 모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언덕 위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바람 소리, 풋풋한 풀, 내음과 어우러졌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조용히 남들이 기억도 못하는 집을 지으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팔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 집을 짓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치가 모두 사라졌다고 버림받은 여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미혼모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짐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준호 씨와 반지를 교환하려던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명의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니 말 한 번 근사하게 하네, 미나 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붉은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가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전 남편 민석의 형수, 제전 손윗동서였습니다.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잠시 방해 좀 할게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신부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여자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하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그녀는 준호 씨에게는 대답도 하지 않고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 미나 씨가 집을 나가기 전에 전 시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2억을 빼내 간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이에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악다구니를 퍼붓던 녹음 파일도 있고요. 자, 이제 묻고 싶네요. 시댁에서 도둑으로 몰리고 막말을 일삼던 여자가 과연 이 하얀 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일부 사실이었지만 완전히 왜곡된 사실이었습니다. 2억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그건 제 돈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결혼 예물을 팔아 제 명의 통장에 넣어둔 돈이었죠. 시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쫓겨난 후 저는 단지 제 몫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막말을 했다는 그날은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지 열흘밖에 안 됐을 때 민석이 내 연녀를 집에 들이지 마라
달라고 울며 애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질투를 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원하는 건 없어. 그저 당신이 불쌍한 척하는 게 역겨울 뿐이야. 사실은 온갖 계산을 다 하는 여자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아는 건 단 하나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를 키우며 일어선 사람이라는 거. 만약 당신의 과거가 어두웠다면 그건 다른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셔버렸기 때문이겠지. 잠시 침묵이 흐르던 하객들 사이에서 한 인부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지. 내가 아는 미나 씨는 밥도 맛있게 하고 말도 착하게 하고 준호 씨가 병원에 있을 때 밤낮으로 간호하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서 남의 결혼식에 재를 뿌리는 거요. 여긴 법정이 아니라고.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그만둘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이 하얀 옷을 입고 여기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고마워하기 위해서요. 결혼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떠들썩한 박수, 소리 속에서 반지를 교환하고 첫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서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실패한 채 돌아섰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결혼식 이후 저와 준호 씨의 삶은 언덕 위 작은 집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벽돌을 쌓고 문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고 부엌 선반을 짜는데 2달이 더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준호 씨의 손을 거쳤죠. 저는 그가 일하는 곳으로 밥을 날랐고 어떤 날은 먼지 쌓인 벽돌 더미에 앉아 그가 기초를 다지고 창문을 달고 화장실 타일을 붙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대, 서준이를 위한 작은 침대, 그리고 정원이 내다보이는 환한 부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식탁 위에는 준호 씨가 미리 내려놓은 옅은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만약 그 시절을 액자에 담아 간직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감히 꿈꿨던 그 어떤 꿈보다 평화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부엌 바닥을 닦고 있는데 벽 모퉁이의 마지막 타일 하나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어올리자 그 아래 먼지와 시멘트 가루로 뒤덮인 낡은 깡통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익숙한 준호 씨의 필체가 담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준호 씨는 서준이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그건 아마 내가 당신 곁에 없거나 혹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 섰을 때일 거야. 내가 숨긴 건 당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어. 당신이 알게 되면 이전의 모든 사람들처럼 뒤돌아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나는 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 강도나 폭행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었었기 때문이야. 그에 우리 형이 사람을 죽게 한 싸움에 연루됐어. 경찰이 추적해 오자 형은 울면서 자기는 감옥에 갈 수 없다고 했어.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집안에서 아무런 짐이 없는 사람은 나뿐이었지. 나는 이를 악물고 죄를 대신 인정했어. 정당방위 중 과실치사 혐의로 3년형을 받았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형수는 내가 감옥에 가자마셔 떠났고
형은 내가 출소한 날부터 종적을 감췄어. 나는 빈손과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을 안고 출소했어. 그때부터 누구에게도 변명하고 싶지 않았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약 이 편지를 읽고 두려워진다면 떠나도 괜찮아. 원망하지 않을게. 하지만 만약 남기로 선택한다면 이번에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 저는 편지를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자가 전과자라니 비록 숭고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해도 그 사실은 제 믿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막노동꾼이랑 살더니 꼴 좋다고 비웃던 친구들의 목소리. 과거가 더러운 남자를 고르는 건 어리석은 여자나 하는 짓이라던 전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편지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서준이와 함께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들어올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게 내버려 둘 생각이었어요? 준호 씨가 피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 나의 과거 때문에 억지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믿어주길 바랐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도 당신의 일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아들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봤어요? 난 이미 한번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흠 있는 여자라고 봤으니까. 이제 또 두려워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과연 용서해 줄지 무서워서요. 준호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거야.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누구의 동정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단 한 가지만 바랐어. 당신이 나를 지금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것.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감히 내 아내를 무시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앞에 서서 막을 거야. 저는 그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현재의 좋은 모습보다 과거의 낡은 잘못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당사자마저 숨으려고만 한다면 과연 누가 믿어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 이야기를 우리 손으로 다시 써내려가요. 부끄러워하지도 숨기지도 말고요. 준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 편지가 발견되고 진실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후 저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마도 마침내 저와 준호 씨 사이에 어떤 비밀도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는 아직 자고 있었고 서준이는 마당에서 이웃집 고양이와 놀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의 안개와 부드러운 햇살,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싶지 않아. 정말로 내 것을 갖고 싶어.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그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목공소, 준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기술을 배웠어. 그때는 그냥 하루를 버티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빠져들었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책상, 의자, 작은 장식장. 그러다 주문이 들어오면 더 큰 것도 만들고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를 사랑하고 결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남자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뒷마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비바람을 막을 임시 지붕을 세웠고 저는 모아두었던 적금과 백반집 사장님께 빌린 얼마 안 되는 돈을 보탰습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네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라고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파산한 공방에서 낡은 목공 도구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톱, 대패, 무뎌진 끌 몇 자루. 매일 준호 씨는 공사장에서 반나절 일하고 돌아와 늦게까지 뚝딱거리며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정리하고 인터넷에 홍보글을 올리는 법을 배우고 사진을 찍어 가격을 매겼습니다. 처음으로 팔린 물건은 고무나무로 만든 어린이 책상이었습니다. 구매자는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책상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물건을 보네요. 화려한 페인트칠 없이 나무 그대로의 느낌이 참 따뜻해요. 그 후로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작은 의자에서 책장, 옷걸이까지. 아직 인력이 부족해 많은 주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물건에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을 전과자한테 기술 배우게 할 셈이야. 나중에 당신 남편처럼 사람이라도 해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방금 만든 나무 의자를 마당 한가운데에 놓고 그 위에 오래전 자신의 수감이유가 명시된 서류와 이미 형기가 만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해. 그리고 더 이상 당신 혼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방에 왔다가 주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 중학교에서 온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실습실에 놓을 책걸상 20세트를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선택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호 씨의 교도소 시절 교정위원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날 준호 씨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첫 번째 큰 계약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주문품을 완성하고 나서 저는 문턱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가 직접 만든 두유 2잔을 들고 와 옆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내 정말 대단한데 이제 모심 공방의 재무이사님이시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지은 이름이 그렇게 심오하대? 준호 씨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목심, 나무의 마음, 그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용서할 줄 알고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었지. 당신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야.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도 넓은 집도 없었지만 빈손으로 시작해 가족과 사업,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는 인생을 만들어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 일에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심 공방은 더 이상 임시 가건물이 아니라 톱질 소리와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새나무 냄새가 가득한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어떤 이들은 특별히 디자인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서준이도 훌쩍 자라 가끔 끌과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준호 씨를 웃게도
혼나게도 했습니다. 저는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을 꿈꿨고 이제 그 삶이 바로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초가을 아침 제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공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망설이는 듯 안쪽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려고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험악해서가 아니라 그 눈빛이 준호 씨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준호 동생의 형, 웅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동생 여기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웅. 준호 씨가 대신 죄를 뒤집었었던 그 사람. 집 바닥 아래 숨겨진 편지에서 언급되었던 준호 씨가 출소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형. 준호 씨가 작업장에서 끌과 걸레를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 남자를 본 준호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에 저는 등 뒤에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준호 씨는 대답 없이 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이 다시 돌아올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네. 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그 빚에 짓눌려 살았어.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너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네가 감옥에 가고 아내는 떠나고 아들은 크게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지. 나는 차마 너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 더 이상 내 형제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준호 씨가 주먹을 꽉 쥐자 손등에 핏줄이 하얗게 섰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하려고? 뒤늦은 사과 한마디 하려고? 웅이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준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사과만 하려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너에게 넘겨주려고 해. 나는 곧 외국으로 떠날 거고 그 땅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는 걸 알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 씨가 서류를 받아 넘겨보았습니다. 설계도, 토지 이용 확인서, 모든 것이 합법적인 서류였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그 땅은 거의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주 가치 있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땅을 갖게 된다면 목심 공방은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어엿한 소규모 제작 공장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면 빚 갚는 셈치고 땅이나 맡아달라는 거야? 웅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갚는 거야. 너는 나 때문에 3년의 청춘을 잃었고 나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믿어준다면 받아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준호 씨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옹을 보낸 후 우리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 받으면 우리에겐 정말로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한때 당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거기도 하고요. 준호 씨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형을 미워하지는 않아. 다만 한 번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평생을 고생할까봐 그게 두려울 뿐이야.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온해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안도하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명예 이전하러 가야겠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주 후 땅은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랑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인력을 고용하고 저와 함께 공방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던 청년들에게 목공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역시 한때 철창 안에서 용서받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다녀오고 온 세상에 외면당했던 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처럼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미래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언덕을 스치는 바람은 저와 준호 씨가 작은 집에 첫 벽을 칠하던 그날처럼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확장된 목심 공방의 개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빈손으로 시작했을 때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전환점이었죠. 새로운 땅은 세 개의 작업 공간과 하나의 제품 전시장, 그리고 전과가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치는 작은 교실이 있는 깔끔한 공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문 위에는 소나무판에 소박하게 새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목심, 공방, 두 손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곳. 저는 준호 씨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서준이는 새로 만든 책상과 의자 사이를 아장아장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책상은 우리 아빠가 만들었어요. 저 책장은 우리 엄마가 그린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그리고 준호 씨의 옛 제자들까지. 한때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수를 청하며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떡과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준호 씨가 교도소에서 데려와 기술을 가르쳐주던 두 청년도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 두 청년 중 한 명인 웅이, 준호 씨가 수감되었을 때와 비슷한 나이의 그 아이가 박수 소리 속에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흠집난 나무도 갈고 닦으면 아름다운 가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꿈을 꿀 수 있는 건 그 믿음 덕분입니다. 저는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해질 필요도 수십억을 벌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비로소 자신의 삶이 의미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을 때 준호 씨는 저를 참고 2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개조해둔 유리 지붕 너머로 언덕 전체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방이 제대로 운영되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상자.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제 이름 미나와 또 다른 단어, 믿음이 함께 새겨진 나무 펜던트가 달린 얇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그가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마음도 이 공방도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저는 그를 끌어안고 어깨가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은 바닥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했고 환상이 아닌 노동과 성실함,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도 비 오는 밤 공사장에서 잠자리를 구걸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 역시 과거를 숨기며 움츠려들던 막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자 동반자였고 버려진 나무 조각 같던 삶의 파편들을 모아 함께 집을 지어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문을 열 때마다 저는 준호 씨가 벽에 직접 흰 페인트로 쓴 문구를 봅니다. 과거는 족쇄가 아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문을 만들 용기만 있다면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목공소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한평생의 약속이라는 것을. 어쩌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올바른 곳에서 살게 되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이 당신을 넘어뜨렸을 때 바로 그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미나와 준호 씨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죠. 이것은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 버림받고 편견에 내몰렸던 두 사람이 결국 진실과 믿음 그리고 계산 없는 사랑으로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스스로의 집을 지어낸 여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느끼거나 인생의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평가절하 당한 적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과거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새로 써내려갈 재료일 뿐입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이유를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매일 진실하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